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민입니다. 무역영어 이번은 14회차로 앞서 해상운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고요. 오늘 시간부터는 항공운송에 대한 내용들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역시 해상운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철도운송이나 아니면 항공운송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항공운송은 그 운임이 비싸긴 하지만 정시성이라든가 굉장히 빠른 신속성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행기를 가지고 운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의 공간상 제약 때문에 아주 큰 화물이라든가 용적이 큰 화물 그리고 중량이 매우 무거운 화물들은 제한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 화물들 같은 경우 대부분 옮길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혹은 포장 용기들이 개발이 되었고 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도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또 무역영어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나오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운송의 의의입니다. 항공운송이란 항공기의 항복, 우리가 선박을 할 때는 선박의 선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공기에서는 항복, 플레인 스페이스, 그래서 비행기의 공간에 화물이나 여객을 탑재하고 공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공로는 이제 공식적인 정해진 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행기 같은 경우도 정해진 항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운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무역거래에서 항공운송은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수송이 되는 화물을 의미한다. 우리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시험에서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항공화물 운송장입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것은 항공화물을 할 때 그 계약의 증서로서 또 수출자, 즉 송화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냈다는 증명서에 작용을 하는 서류인데요. 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통해서 무역에서는 다 항공화물의 증빙을 하곤 합니다. 이 내용도 뒤에 가면 선화증권의 기능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운송은 이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는 단순하게 이제 역시 비행기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 거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 장단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가 운송의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여타 철도나 그리고 선박이나 해상운송이죠. 그리고 공로운송, 육상운송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같은 발행물들도 비행기, 항공운송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화물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물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항공운송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이 되죠. 아무래도 운송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보안상 약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그런 화물들에 대해서도 이 항공운송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시회 같은 이런 국제적인 물품들이 들어올 때 대부분 항공운송으로도 많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해상운송에 비해서 안전도가 높습니다. 해상운송은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대량의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해상이라는 공간에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운항을 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비해서는 그 안전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공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화되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화물의 손상 그리고 또한 분실, 조난 사고가 적어서 보험료와 포장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해상 운송을 할 때 보험을 거의 매번 들게 됩니다.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보험에 그렇게 크게 치중을 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화물이 상당히
뭐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하자가 존재해서 보험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료의 부담이 적고요. 포장비 같은 경우도 실제 해상이나 철도 운송들에 비해서 물건의 크기가 작고 또한 중량이 적기 때문에 포장비도 굉장히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내부에 가면 물건을 놓을 때 그냥 막 놔서 순서대로 막 놓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고박 장치들, 고정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화물당 다 고정을 하고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또 내려올 때 이런 위험들이 사실상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전부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손상이나 분실이나 조난 사고도 적다. 그러니까 분실이나 조난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운항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4번에 네 번째,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시간 내로 어느 국가든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만 쭉 맞아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빨리 팔아야 되고 혹은 빨리 물건을 수급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 항공운송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요 변화를 빠르게 대처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농수산물 등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역시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화물들 같은 경우는 그 실리는 포장 용기라든가 아니면 그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항공운송도 워낙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화물의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화물들에 대한 장점을 항공운송이 지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을 제칠 만한 단점, 가장 큰 단점인데요. 해상운송에 비해서 운임이 높습니다. 사실 상당히 높죠. 빠른 만큼 금액은 비쌉니다. 급한 만큼 수요를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다 좋은데 해상운송에 비해서 이 운임이 높기 때문에 이 단점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특정 국가를 간다. 뭐 청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실제로 해상운송으로 가나 아니면은 항공운송으로 가나 큰 차이가 안 나게 돼요. 며칠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 항공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해상운송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역적 특성상 항공운송을 하려면 너무 많은 구간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역시 항공운송보다는 그냥 내가 해상운송이 가깝다면 해상운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라고만 느끼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중요 화물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도 항공운송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점의 두 번째, 항공기 항복의 한계로 인해 대량의 물품 수송이 어렵다.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항공기라는 그 자체,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항공기 내부가 약간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득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상 제약 때문에 대량의 화물을 한 번에 많이 운송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중량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중량을 운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공기는 이런 항복의 한계, 항공기 내부의 공간적 한계, 그리고 대량의 물품, 그리고 무거운 중량물의 물품의 운송이 조금 제한이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고중량 물품의 운송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위험물에 대한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화물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에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상운송만 해도 실제로 선박 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조성이 되는데요. 바다에 뭐 버리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항로를 바꾸거나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위험물이 발견이 되거나 위험물이 실제로 어떤 뭐 폭파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물에 대한 제한 그리고 상당히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편이죠. 그리고 단점 다섯 번째는 공항을 갖춰야 하므로 역시 운송 지역이 제한됩니다. 내가 수출을 할 때는 공항이 가까워서 항공 운송을 선택하려 했는데 상대방 국가의
목적지를 살펴보니 그 근처에 공항이 없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항공운송을 쓰는 효용이 크게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공항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운송 지역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항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수양만을 갖고 있죠. 근데 공항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몰려 있거나 아니면 지역의 중심 혹은 지역의 아주 외곽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좀 특성, 단점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역시 장점과 단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주로서 물건을 보낼 때 그리고 내가 물건을 받는 수화인으로서 물건을 받을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운송의 장단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항공운송은 과연 운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첫 번째 일반 화물 요율입니다. 그래서 GCR이라고 하는데요. 저 영어 단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General Cargo Rate라고 해서 1번에 최저 운임입니다.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니멈 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물 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 운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기본 요율은 N, normal rate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저 기본 요율 N에 대한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본 요율은 N이라고 표시를 하는구나. 자, 그리고 화물의 무게의 기준이 바로 45kg입니다. 45kg 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 요율의 기본이 된다 해서 기본 요율, normal rate N이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어요. 그리고 3번에 정량 요율입니다. quantity 해서 Q죠. 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항공 화물의 요율은 일정 중량 단계에 따라 다른 요율이 설정되며 중량이 높아짐에 따라 킬로그램당 단위 요율은 낮게 책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운임은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일반 품목 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45kg 이하의 요율보다 단위당 약 25%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화물을 실을수록 운임의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량 단계별 할인 요율이라고도 한다. 이거를 정량 요율, 바로 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CR, 일반 화물 요율의 종류 M, N, Q 주요 단어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일반 화물 요율이라는 거는 최저와 기본 그리고 정량 요율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큰 카테고리 정도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 품목 할인 요율입니다. SCR이라고 부르죠. 역시 저 약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Specific Commodity Rate라고 해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붙이는 할인의 요율입니다. 할인입니다. 할인. 1번에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은 특정 구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요율로 일반 품목보다 낮게 적용하는 요율이다. 이거를 SCR이라고 부릅니다. 2번에 동일 물품이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항공 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품목보다 요율을 낮게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동일 물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요율을 좀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항공 운송을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촉진하기 위해 일반 품목보다 요율을 좀 낮게 해주는 겁니다. 동일 품목이 반복되는 경우에. 그리고 3번에 SCR은 GCR, 즉 일반 화물 요율 그리고 뒤에 나올 품목별 분류 요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우선 적용을 해주고 GCR이나 CCR을 적용했을 때 더 낮은 요율이 산출되면 그 낮은 값으로, 그 낮은 요율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은 다른 운임 체계보다 가장 먼저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SCR이라고 부르며 동일 물품이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그 요율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어 단어들을 계속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실제 시험에서는 저렇게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다 이렇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SCR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한글로 어떤 말인지 그리고 어떤 단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보실 때 잘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품목 분류 요율입니다. 그래서 CCR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라고 부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화물의 특성 그리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특정 품목 그리고 특정 지역 간에만 적용되는 요율이다라고 합니다. 범위를 딱 정해놓고요. 그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율 체계를 분류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대개 일반 화물 요율에 백분율에 의한 할증 그리고 할인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할인 요금 적용하는 물건들 나와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전기 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개인용품 대부분 물건들이 가볍고 적재하기가 용이한 물품들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요금을 할인을 해줍니다. 품목별로. 자, 그런데 이제 할증 요금이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할증 요금 항목이 뭐냐? 금괴입니다. 금괴. 첫 번째. 금괴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이 금괴가 크기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실제로는 금괴의 크기나 형태가 다양한데 이런 금괴는 현금성 가치로서 보안의 우려, 그러니까 보안상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고 또 이 금괴 같은 경우는 나라 국경을 건너면서 금값의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괴나 화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항공운송을 할 때 상당한 할증 요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겠고요.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산동물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물들 이런 거를 운반할 때는 그 운반의 규칙이나 포장의 규칙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산동물을 옮기려면 역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떤 전쟁이 나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고를 당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시체를 들여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비싸게 됩니다. 시체 같은 경우는 다른 화물들하고 같이 실리는 게 아니라 통상 단독 공간에 혹은 이제 자리를 옆에를 비워놓고 이 시체를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장치나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할증 요금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혼합 요율인데요. 첫 번째, 운임률이 다른 수종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화물이 한 장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운송될 때 적용되는 요율을 말한다. 각각의 물건들의 운임 요율이 다 다른데 이 내용들을 하나의 항공화물 운송장에 적어서 우리가 BL을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을 조금 적용을 하시면 돼요. BL은 선적된 화물을 증명하는 서류였잖아요. 항공화물 운송장이 뭐냐면 내가 항공화물로 이 물건들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송화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택배 보낼 때 송장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몇 개가 실렸고 몇 개가 실렸고 이렇게 적는 건데 여기에 실린 이제 품목의 종류가 다 다른 경우에 운임률이 서로 다르게 책정이 돼요. 그러면 운임률이 서로 다른 것들은 별도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보통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장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운행이 될 때 이 계약이 성립이 될 때 적용되는 요율을 바로 혼합 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번에 혼합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 가장 높은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요율을 적용하며 중량에 의한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혼합 요율일 경우에는요. 혼합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 가장 높은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을 가지고 금액을 전체를 다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중량에 대해서는 역시 할인 적용이 가능하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바로 봤었습니다. 기본 요율 중에서 45kg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 무게에 대한 할인 적용은 가능한데 물품에 대한 요율은 가장 비싼 혼합된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싼 요율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3번에 귀중품, 생동품, 시체, 외교 행랑, 별송 수화물 등은 혼합의 금지 물품이다. 귀중품 역시 잃어버리면 안 되고 고가기 때문에 운임료도 비쌉니다. 근데 저런 것들은 다른 화물하고 섞어서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생동물이나 시체 역시 다른 것과 보내면 안 되고요.
외교 행랑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외교관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검역의 대상도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묶는 게 아니고요. 별송 수화물, 특별 송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긴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보내지는 화물들 이런 것들은 다른 거하고는 섞어서 보내지는 말하라 그리고 혼합유율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5번째 부대 비용인데요. 1번에 취급 수수료입니다. 핸들링 차지라고 있어요.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화주를 위해 스케줄을 알려주고 에어웨이빌 카피를 전송해 주는 등 명목으로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 핸들링, 말 그대로 서류를 핸들링, 다뤄주기 때문에 내는 돈입니다.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이 화주를 위해서 스케줄로 대신 알려주고 또 에어웨이빌 카피도 상대방 국가에 있는 물건을 수탁하는 장소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화주에게 도움을 준 다음에 그 명목으로 받는 돈이 바로 핸들링 차지죠. 실제로 핸들링 차지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화주를 위해 스케줄 알려주고 카피 해가지고 발송해주고 이런 것들 대부분 취급 수수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운송장 작성 수수료입니다. 자, 항공사나 대리점이 화주를 대신해서 운송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운송장 작성 수수료입니다. 운송장은 원래 수출 화주가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리점이 대신해주면 여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항공화물 취급 수수료입니다. 화물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됐을 때 창고에서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화물의 조장료입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을 취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거죠. 실제로 보세장치장에 반입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보안을 위해서 또 확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바로 THC, 항공화물 취급 수수료라고 부르죠. 우리가 항만 터미널을 살펴볼 때도 THC라는 게 있었어요.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일체를 포함해서 다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항공화물도 항공화물을 다루는 그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취급 수수료를 TH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화물이 주체인지를 구분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4번에 착지불 수수료입니다. 콜렉트라는 말이 나오네요. 콜렉트라는 게 운임 후불을 뜻합니다. 무역에서. 그래서 운임 후불 차지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항공화물 운임을 후불로 항공운송 대리점에 지불할 경우 항공운송 대리점이 환전 및 송금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징구하는 요금이다. 그러니까 후불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운임을 받지 않고 계속 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화물을 운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추후에 환전이나 송금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바로 착지불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위험물 취급 수수료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등장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위험물 취급 수수료는 위험 화물 운송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다. 물론 항공사마다 다 위험 화물의 규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물 취급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를 역시 부과를 하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케어하기가 관리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 위험물 취급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 같은 것들 대부분 해상 운송과 비교했을 때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말 그대로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오랫동안 활용해왔고 관련된 규칙들도 많고 규정도 많고 조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운임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상 운송, 그러니까 항공 운송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운송장의 의미. 항공운송 서류에는 항공화물 운송장과 항공화물 수탁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보통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말이고요. 유럽에 가면 항공화물 수탁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서류의 이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지역적인 특색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 현재 대부분은 근데 에어웨이 빌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에어웨이 빌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는 모두 화물을 공로로 운송하는 경우에 항공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장으로 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이 아니고 단순한 수취증에 불과하다. 자, 단순한 수취증이라는 거,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화증권을 배울 때 어땠죠? 선화증권에서는 선적한 화물에 대한 권리를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증빙을 한다면 충분히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의 역할도 하면서 배서를 통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수받은 사람이 이 화물의 권리를 다,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는 권리증권이 아니고 단순히 화물을 수취하는 수취증에 대한 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과 이 에어웨이빌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밑에 내용 볼게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과는 달리 유통증권이 아니므로 이 서류가 작성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도 운송계약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항공화물 수탁증은 단지 운송계약의 체결과 그 조건뿐만 아니라 화물의 중량, 용적 및 포장, 그리고 포장물의 수령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화물이 실렸고 숫자가 몇 개이고 그 용적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포장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 포장물의 수량에 관한 추정적인 증거로서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추정적인 증거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로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정도의 서류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서류가 작성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추정적인 증거로서 화물의 수취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어웨이빌, AWB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선화증권과 비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실 거, 권리증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단순한 수취증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빌의 법적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화증권과 계속 비교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유통성입니다. 해상운송과 달리 신속하게 운송되어 수화인에게 전달되므로 해상운송처럼 운송 중 전매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양도성이나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물이 운송되는 중간에도 화물에 운송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도나 양수가 벌어질 수 있어요. 권리의 이전이 넘어갈 수 있는데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 안에는 거의 다 가죠. 어느 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법적 성질의 법적 권리가 바뀔 수 있는 시간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성이나 유통성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공운송은.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는 비유통성의 성격을 띈다는 거. 두 번째, 지시증권 및 불완전 처분증권. 에어웨이빌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지시증권이다. 그러나 에어웨이빌은 양도불능의 비유통증권이라고 했었죠. 수화인에게 완전한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받은 수화인, 물건을 받는 주체인 수화인이 선화증권까지 갖고 있으면 화물에 대한 처분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화물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에어웨이빌은 양도불능의 비유통증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수화인에게 완전한 처분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권리증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3번에 증거증권이다.
에어웨이빌은 유통성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한 증거증권 또는 화물의 수령증에 해당한다. 지금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무슨 얘기죠? 아무 권리가 없는 서류이면서 단순하게 화물을 보냈다라는 증명, 그리고 화물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그냥 지시서, 그리고 양도불능의 비유통증권, 그리고 완전한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권리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항공화물 운송장의 법적 성질이더라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항공화물 운송장은 도대체 어떻게 발행을 하는 것이냐? 내용을 보시면 항공화물 운송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표준 양식과 발행 방식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가 동일한 운송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공사마다 동일한 양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항공화물 운송장은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만 발행이 되고요.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 부수는 원본 3통과 부본 6통을 원칙으로 한다. 총 9통을 원칙으로 하는데 항공사에 따라 5장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총 14통까지는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 서류와 통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역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 쭉 써놓고 맞고 틀린 거를 골라내도록 하죠. 운송장은 통상 부본 6통으로 구성되지만 수출자는 신용장 내고 시에 한 통의 에어웨이빌만 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출자는 그냥 한 통, 통수는 여러 개가 다 보통 발행이 되는데 한 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리지널 1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공사가 운임, 기타 회계 처리를 위해 사용하며 송화인과 항공사 간의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래서 이제 1번 서류를 운송인용 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1번을. 자, 그리고 오리지널 2는 수화인용으로 발급됐다. 컨자이니용으로 발급된 서류로서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보내서 수화인에게 인도가 된다. 그러니까 화물에 붙어서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운송장이. 오리지널 3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출상이 매입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원본이자 항공사가 출발지에서 송화인에게서 화물을 수취했다는 수령증 및 운송계약 체결의 증빙 서류가 바로 이 오리지널 3 청색 서류입니다. 그래서 수출상이 실제 매입은행에다가 제출할 때는 본인이 받은 수출자용 이 서류 원본을 제출을 해야만 매입이 되고요. 항공사가 출발지에서 송화인에게서 화물을 수취했다는 수령증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의 단순한 증빙 서류로서만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 2, 3번은 오리지널로서 원본으로 발행되고요. 4, 5, 6번부터 쭉 9번까지는 부본으로서 카피본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4번은 도착지의 수화인이 화물 인도와 상한으로 서명하여 화물 인도 증명서로서 사용하는 서류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5번에는 도착지 공항용으로 화물과 함께 도착지 공항으로 보내지며 세관의 관계 업무에 사용되는 각각의 운송 서류들이 전부 다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우리가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통상 풀셋 3통 정도로 발행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통수가 많고 그리고 그 각자의 서류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죠. 부본 6 내지 8이라고 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용으로 그중 한 매를 운임 정산에 사용하는 서류. 그래서 6 내지 8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부본 9번은 이제 발행 대리점이 그냥 보관용으로서 하나 부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항공사가 필요하다면 5통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공화물 운송장의 전체 내용과 선화증권의 내용을 결국은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항공화물 운송장 일단 유가증권성을 보면 항공화물 운송장은 비유통성이고
유가증권성이 없는 단순한 화물의 수령증이다. 단순히 화물을 맡겼다, 내가 어떤 화물들을 맡겼다라는 추정적인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근데 선화증권은 실제로 선화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면서 유가증권이, 그러니까 환가로 가치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증권이고, 유통성, 배설을 해서 유통을 하고 양도와 양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선화증권은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과 좀 대비가 되죠. 이런 특징이 유가증권성이 없고 선화증권은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시험에서 많이 묻는 겁니다. 권리의 증권성이에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반드시 기명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기명식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을 받는 사람의 칸에 정확한 받을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명식으로 발행돼서 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이 아니면,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이 아니면 화물을 인수 자체를 못합니다. 기명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적힌 사람이 아니면 화물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선화증권은 배설을 하면 그 배서에 의해서 양수받은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증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송장은 한번 발행이 되면 그 내용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받는 사람한테. 그런데 선화증권은 그 화물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명식이라는 거, 어차피 항공운송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끝납니다. 물론 대기를 하는 곳도 있고, 그 화물이 이제 다른 곳에 실려서 환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는 있지만 해상 운송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화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명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선화증권은 보통 지시식으로 작성이 돼서 배서에 의해서 지시한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권리증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화물 운송장은 그 유통성을 보면 비유통성을 지니고요. 배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화증권은 백지배서에 의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넘겨줄 수 있고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명식, 선화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으로 다 발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시식으로 발행이 되더라. 자,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은 발행 시기가 수취식입니다. 그런데 선화증권은 선적을 해야만 발행이 돼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죠. 단순히 화물을 그냥 맡기면서 모든 화물에 대한 서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선화증권은 선적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어야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점에서부터 권리증권과 유통증권으로서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선화증권 같은 경우 컨테이너 화물, 우리가 운송 절차를 배웠을 때 설명을 드렸었죠. 메이트 리시프트라는 1등 항해사가 선적된 화물의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크린비엘로 발급할 것인지, 즉 무사고 선화증권으로 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티나 파울비엘, 사고 선화증권으로, 사고부 선화증권으로 발행을 할 것인지가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나 내용이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는 그냥 화물을 수취하면 그때 바로 그냥 운송장을 작성하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 발행인은 송화인.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작성을 하고 발행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운송사가 보통 대리해서 작성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선사에서만 발행을 하고, 이 마스터 BL에 대해서는 포워더가 하우스 BL까지는 발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통상 선박회사에서 작성하거나 발급이 되어진다라고 선화증권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이 신용장상에서는 그러면 어떤 수리 기준에 의해서 수리가 되느냐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운송인의 명칭, 어느 회사가 지금 이 물건을 옮기는 것인지 표시해야 되고, 운송인 또는 기명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물건을 옮기는 사람과 혹은 이 사람이 물건을 옮긴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을 적은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운송, 말 그대로 물건을 보내지기 위해서 인수가 되었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장에서 에어웨이비를 볼 때 그 3번에 발행일을 표시해야 한다. 이 서류가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4번에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을 모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신용장상에 에어웨이비를 사용해서 항공운송을 한다라고 했으면 애초에 해상운송으로 할 때처럼 출발지와 목적지가 적혀 있어요.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적어야 되고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출발항과 도착항을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5번에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원본 다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송화인 또는 그러니까 수출상 본인 또는 선적 인용의 원본을 제시하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본을 다 달라고 했어도 수출상 너가 가진 원본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수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데 가서도 이 에어웨이비를 가지고 유가증권으로서 권리증권으로서 활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송화인용 서류 한 장만 있으면 된다. 6번에 항공운송 서류는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 서류로 포괄된다면 물품이 확정될 예정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표시된 항공운송 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항상 그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환적에 대한 얘기. 역시 항공화물을 얘기할 때도 항공화물 운송장을 얘기할 때도 이 내용을 얘기를 하네요.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 서류로 포괄돼 있대요. 증권이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에어웨이빌이 하나만 나오고 물품이 환적될 예정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뒀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된 항공운송 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해도 수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명의 운송인에 의해서 전체가 포괄된 계약이기 때문에 환적을 하더라도 그 운송인이 책임하에 환적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하나의 항공운송 서류로 포괄이 된다면 그거는 수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항공운송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준거법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실제 시험에서 언급이 됩니다. 앞서서 해상운송을 공부할 때도 마지막에 조약과 규칙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해상운송들이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발전을 해왔구나 라는 거. 역시 항공운송도 동일합니다. 이런 조약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이런 역할들을 운송사가 하고 또 화주로서 어떤 권위가 생겨났고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구나는 대부분 준거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바르샤바 협약입니다. 저 바르샤바 협약을 그냥 있는 대로 읽어서 와르소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와르소 조약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책을 공부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실 때 스펠링은 바르샤바라고 똑같이 써 있어요. WARSAW로 써 있는데 와르소 조약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거를 읽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차이를 둔 겁니다. 자, 1929년에 바르샤바 협약은 1920년대에 당시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항공산업의 보호와 국제항공의 발전 촉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채택이 되었다. 항공운송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항공운송에 대한 어떤 통일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이제 제한한다는 취지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첫째,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 항공운송이 막 시작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처리. 각종 항공사들이 각자 다르게 수행을 해나갈 건데 이거를 좀 통일을 하자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고요. 두 번째는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항공운송인들의 책임을 무한대로 펼쳐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어떤 건 잘못을 했고 어떤 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떤 것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통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 책임에 관한 통일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이다. 그래서 바르샤바 협약 그 의의를 가집니다. 1929년에 이렇게 제정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최초로 생긴 통일된 제도적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헤이그 의정서입니다. 헤이그 의정서는 항공운송에서 헤이그 프로토콜이라고 불리고요. 또한 바르샤바 조약에서의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헤이그 의정서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국제항공운송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바르샤바 조약이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았으므로 1929년에 바르샤바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1955년 9월 28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바르샤바 조약이 1929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개정 시기가 1955년도에 열린 네덜란드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여기에 이름을 따서 헤이그 의정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헤이그 의정서는 1963년 5월 3일에 30여 개의 서명국에 의해 비준되어 1963년 8월 1일에 발효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55년 헤이그에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이 발효가 되었다. 그러니까 헤이그 의정서는 어떤 큰 의의를 지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 조약에서 개정된 내용으로서 넘어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과달라하라 조약입니다. 계약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조약을 보완하는 조약이다. 역시 헤이그 의정서와 동일하게 바르샤바 협약을 그 내용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계약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포함된 운송의 전부에 관하여 또는 실제 운송인은 자기가 행한 운송의 부분에 관하여 바르샤바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실제 운송인의 운송에 관련된 작위 및 부작위는 작위와 부작위란 뜻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운송과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운송에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실제 운송인의 어떤 행동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양자 간 상호 책임을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실제 운송인의 운송과 관련된 책임을 부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화물의 원천적인 하자, 성질 또는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자, 바르샤바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었어요.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금지 조항.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금지 조항을 아예 규정을 했고요. 금지 조항을 규정했고 화물의 원천적인 하자나 성질,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어떤 화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너네가 책임을 보면 안 되지 않냐, 운송인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권리를 바로 부여한 것이 과달라하라 조약. 과달라하라 조약 1961이죠.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도시의 이름 과달라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 몬트리올 협정 1966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간의 기업 간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빨간 글씨를 한번 볼게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실 상계 항변도 인정을 하였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했대요. 과실이 아니었더라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리고 과실 상계에 대한 항변, 그러니까 너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항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미국을 출발지, 도착지, 도중 기착지로 하는 운송에 있어서 여객에 대한 유한 책임 한도액은 소송 비용을 포함해서 총 7만 5천 달러로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한도를 쭉 올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라? 항공운송인들도 책임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시킨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맨 마지막 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항공사, 여객, 화주들이 보험회사의 기체, 여객, 화물 등을 항공보험에 부보하게 한 조약이 바로 몬트리올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너가 지기 싫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항공사나 너희들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공보험으로 부보를 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너네가 책임을 이만큼 부과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해상운송의 조약들의 사실상 기조와 거의 비슷해요. 계속해서 선사들이 확장을 해나가고 권력이 커질 때 책임의 권한을 부여를 시켜줬던 그 해상운송의 조약들의 기조에 따라서 항공운송 같은 경우도 책임 한도액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항공사들이 책임져야 되는 한도액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테말라 의정서 이렇게 채택이 돼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객 및 수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역시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했으며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은 여객 사상의 경우, 그래서 여객이 이용한 고객이 죽었을 경우 10만 달러, 연착했을 때는 4,150달러로, 그리고 항공 물건 운송에 있어서 탁송인가 아닌가를 구별하지 않고 손괴나 연책을 포함해서 1,000달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권한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거나 그 수준까지 계속 맞춰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 의정서가 있습니다. 추가 의정서. 이때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보시면 몬트리올 원래 협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 의정서가 제정이 됐는데 운송인의 과실 한도액의 표시 단위를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 SDR로 변경을 하고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화물손해의 경우 1kg당 17SDR로 규정했다. 자, 그럼 이제 SDR이 뭐냐? 바로 특별인출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역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SDR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IMF가 1969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금이나 달러를 각국 정부들이 금융기관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안전자산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 한계가 온 거죠. 세계 무역이 발달하고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달러와 금만 가지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IMF가 국제준비자산인 SDR, 특별인출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DR의 보유자는 SDR을 다른 통화와 교환도 할 수 있어요. 그 권한만큼, 특별인출권만큼 교환을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SDR은 사실상 가상의 통화이긴 하지만 돈의 금액의 권리를 가진 화폐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 권한을 이 SDR 단위로 항공운송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몬트리올 조약 1999라고 해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몬트리올 협약은 1929년 바르샤바 조약과 7개의 발효 내지 미발효된 국제 조약과 의정서 및 추가 의정서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앞서서 1번부터 봤던 바르샤바부터 쭉 진행되어 온 그 6개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몬트리올 조약에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그 규정의 내용을 현대화시킨 통합 조약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에 대해서 수화물의 파괴, 멸실, 훼손, 연착의 경우 여객 1인당 1000SDR, 그리고 화물의 파괴, 멸실, 훼손, 연착의 경우 1kg당 17SDR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요. 17SDR은 22SDR로 됐고요. 수화물에 대한 1000SDR은 1288SDR, 그리고 승객에 대한 거는 4150에서 5346SDR. 이 식으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공사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된 거는 2019년 작년 12월 28일 날 개정된 내용으로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항공운송에 대한 조약들도 어떤 개념이에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사들의 책임 한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면, 자, 운송수단별 장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해상운송은 대량 화물을 1회에 운송할 수 있어 운임이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에 항공운송은 파손율이 낮으며 포장이 간단한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파손율이 낮죠. 금방 가고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를 좀 절감할 수 있고요. 3번에 철도운송은 근거리 운송에는 운임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철도 운송은 장거리 운송을 할 때 적합하기 때문에 근거리 운송이라는 말이 3번이 틀리게 되겠네요. 4번에 도로 운송은 배차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근거리 운송, 그렇죠. 육로, 공로 운송 같은 경우는 보통 근거리 운송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2번에 3번 철도 운송은 근거리보다는 중장거리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항공 운임 관련 품목 분류 요율에서 할인 요금 적용 품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신문, 2번에 잡지, 3번에 시체, 4번에 전기 간행물. 신문이나 잡지나 전기 간행물은 그 운송이 편하고 물건이 가볍기 때문에 할인 요율이 적용이 되는데, 시체 같은 경우는 뭐였죠? 품목 분류 요율 중에서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거였죠. 그래서 금괴나 현금이나 생동물, 살아있는 동물이나 시체 같은 경우는 할증 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할인 적용 품목은 신문, 잡지, 전기간행물, 서적, 카탈로그, 개인용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에어웨이빌 비유통성, BL 유통성 맞죠? 2번에 에어웨이빌 기명식, BL 지시식. 통상 선화증권은 지시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3번에 에어웨이빌은 수취식, BL은 선적식. 선적했을 때 선화증권 발급되죠. 4번에 에어웨이빌은 운송인이 작성하고 BL은 송화인이 작성한다. 자, 에어웨이빌 원칙은 송화인이 작성하는 거였죠. 근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대리점이 작성을 하고요. BL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사가 발급해서 송화인, 수출상한테 내주는 거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항공화물 운송장의 경우 송화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또는 항공화물 운송 주선인이 대신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BL의 경우 운송인, 즉 선사가 작성해서 통상 교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항공운송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범위의 내용이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해상운송에 비해서 그렇게 내용이나 비중이 크진 않지만 항공운송에 나오는 단어들, 요율의 체계, 그리고 조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정리하시고 핵심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두신다면 역시 어렵지 않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거두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항공운송과 관련된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